오늘 밤 잘 곳이 없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비가 쏟아지던 저녁,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가 택시 문을 열었다. 도윤은 백미러 너머로 아이를 보았다. 그 얼굴에는 울음이 묻어 있었고, 빗물이 묻어 있었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체념이 겹쳐 있었다. 아이는 젖은 옷을 움켜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 밤, 이비, 이 아이. 세상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있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아이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도윤은 아무 목적지도 묻지 못한 채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이와 이미 인생에서 갈 곳을 잃어버린 어른이 같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해서 내렸다. 마치 이 아이의 눈물과 이 남자의 절망을 가리기라도 하듯 세상은 쉼없이 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도윤은 그때 알지 못했다. 이 아이를 태운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밤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시작이라는 사실도. 지혜의 등불은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고 그 안의 감정과 의미를 살려 각색한 뒤 AI로 정밀하게 다듬어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누군가의 실제 이야기 혹은 꼭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혜의 등불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댓글로 공유해봐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2시, 도시의 불빛은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가로등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죠. 도윤은 핸들을 쥔 채 텅 빈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익숙해진 이 시간대, 세상이 가장 조용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계기판의 푸른 빛이 도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이미 깊이 패인 눈과 주름과 무표정한 인매가 그의 얼굴을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죠. 도윤은 신호등을 보며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몸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운전은 이제 그에게 숨 쉬는 것만큼이나 기계적인 행위였습니다. 뒷좌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백미러로 슬쩍 뒤를 확인했어요.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인생 참 쉽지 않죠. 남자의 목소리는 흐릿했지만 어딘가 절박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선을 다시 앞으로 돌렸을 뿐이었죠. 대신 미터기의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4,800원, 5,000원, 5,200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르기만 할 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은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남자가 다시 물었지만 도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기판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속도계 바늘이 시속 60km를 가리키고 있었죠. 적당한 속도였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았어요. 도윤의 삶도 지금 이 속도와 같았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고 나아갈 뿐이었죠. 과거는 계기판 숫자처럼 계속 올라갑니다. 도윤은 그 숫자들을 지우려 애썼어요. 하루하루 한 손님 한 손님 그렇게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 언제나 다시 떠올랐죠. 환하게 불이 켜진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 순간의 기억들이요. 남자는 결국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목적지 앞에 차를 세웠어요. 미터기는 15,000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5,000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어요. 남자는 비틀거리며 지갑을 꺼내 16,000원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1,000원. 도윤은 그 돈을 받아 조수석 옆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이미 여러 개의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들이 쌓여 있었어요. 오늘 하루 벌어들인 팁의 전부였죠. 도윤은 잠시 그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7,000원 정도 되었을까요?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어요. 도윤은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다음 손님을 기다릴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 시간에는 잡을 손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도윤은 차를 천천히 몰며 익숙한 거리들을 지나갔어요. 신호 대기 중 도윤은 무심코 조수석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시간이 표시됐어요. 새벽 2시 47분. 그는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 필요도 없었어요. 저장된 번호가 고작 5개뿐이었으니까요. 콜센터, 정비소, 세차장, 그리고 이름 없이 저장된 2개의 번호. 도윤은 화면을 다시 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연락할 사람이 이렇게 줄어든 게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도윤은 스스로를 지워나갔어요. 과거의 인간관계, 과거의 이름, 과거의 모든 것을요. 그렇게 남은 건 핸들과 미터기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도윤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원룸의 문을 열자 어둠만이 그를 맞이했어요. 도윤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여 있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접이식 테이블 하나. 그게 전부였죠.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달력도, 장식도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잠시 머물다 갈 임시 거처 같았습니다. 도윤은 옷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천장에 작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비가 샜던 흔적이었죠. 도윤은 그 얼룩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고 싶지 않았어요. 잠들면 꿈을 꾸니까요. 그 꿈 속에서는 언제나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환한 사무실, 돌아가는 모니터, 그리고 무너지는 모든 것들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숫자들이 보였어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미터기의 숫자, 상자 안의 동전들, 그리고 잊고 싶은 과거의 숫자들.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도윤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이니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삶. 그저 핸들을 쥐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이 텅 빈 삶에 누군가가 들어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이 애써 지워왔던 모든 것을 다시 끄집어낼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잠이 든 도윤은 다음 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어제와 똑같은 택시 안에서 새로운 손님을 태우며 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거세졌어요. 11시가 넘자폭우로 변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도윤은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어요. 타이어가 물을 가르며 철벅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도로 통제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강남 일대 침수,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통제. 도윤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이런 날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있다 해도 짧은 거리를 가는 사람들 뿐이었죠. 도윤은 한적한 골목을 지나고 있었어요. 불빛도 별로 없는 주택가와 상가가 뒤섞인 동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봇대 아래 서 있는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윤은 무심코 속도를 줄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게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한 9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어요. 얇은 후드 티셔츠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도윤은 차를 멈췄습니다. 창문을 내렸어요. 빗물이 차 안으로 튀어들어왔습니다. 어디 가려고?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뚝뚝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겁먹거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는 대답 없이 뒷문을 열고 택시에 탔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보통 아이들은 낯선 어른의 차에 함부로 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는 마치 당연한 듯 좌석에 앉았습니다. 목적지가 어딘데?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백미러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저씨, 저 오늘은 갈 데가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9살 아이의 목소리치곤 지나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뭔가를 체념한 사람 같았습니다. 도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갈 곳이 없다니. 그는 아이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젖은 옷, 더러워진 운동화, 그리고 지나치게 차가워 보이는 손. 아이는 두 손을 모아 입김을 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없어요. 아이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도윤은 핸들을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데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가까운 보호소라도. 도윤은 차를 천천히 출발시켰습니다. 일단 움직이면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몸은 도윤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찰서 앞을 지나쳤어요. 아동보호소 간판이 보이는 사거리도 그냥 직진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빗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아이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도윤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후 연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을 때의 그 감정을요. 오늘 하루만.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려 그를 봤어요. 네. 아이의 대답은 역시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원룸으로 향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혼자 남겨둘 수는 없었어요.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도윤은 다시 백미러를 봤어요. 아이는 좌석에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아이를 더욱 작아 보이게 만들었죠. 이름이 뭐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민서요. 몇 살? 9살이요.
아이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목소리에서 희미한 떨림을 느꼈어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엑셀을 밟았어요. 와이퍼가 계속해서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앞은 여전히 흐릿했죠. 도윤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아이를 외면하지 못했을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았어요. 자신은 아이를 돌볼 능력도 자격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가 도윤을 막았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기억,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을 때의 절망. 그 감정들이 도윤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원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시동을 끄고 아이를 봤습니다. 내려.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아챘을까요? 그 목소리 속에 담긴 작은 온기를요.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건물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의 외로움이 이 순간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로요. 책임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밤 자신의 텅 빈 방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문을 열자 어둠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도윤은 현관 스위치를 눌렀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차가운 백색 불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죠. 민서는 문턱에 서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접이식 테이블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벽은 텅 비어 있었고 창문엔 얇은 커튼 하나만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잠시 머무는 숙소 같았어요. 들어와. 도윤의 목소리가 민서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어요.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밑창이 닳아서 거의 평평했죠. 민서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티셔츠 몇 벌과 수건이 전부였어요. 그는 가장 깨끗해 보이는 수건을 꺼내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씻고 와. 민서는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옷장을 뒤졌어요. 아이가 입을 만한 옷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낡은 티셔츠 하나를 꺼냈죠. 아이에겐 너무 클 게 분명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거라도 입어. 젖은 옷은 벗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며 방 안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먹을 걸 줘야 했어요. 도윤은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 선반에는 컵라면 몇 개가 전부였죠. 밥을 해 먹을 만한 식재료는 없었어요. 도윤은 라면 2개를 꺼냈습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테이블을 펼쳤어요. 접혀있던 다리를 세우자 테이블이 제대로 모양을 갖췄습니다. 도윤은 이 테이블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밥도 대충 서서 먹거나 배달 음식을 택시 안에서 먹었으니까요.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나왔어요. 도윤의 티셔츠가 아이의 무릎까지 내려왔습니다. 소매도 손을 완전히 덮을 정도로 길었죠.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대충 말린 상태였어요. 앉아.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서는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도윤은 끓는 물을 라면에 부었습니다. 뚜껑을 덮고 3분을 기다렸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라면 하나를 민서 앞으로 밀어줬어요. 그리고 자신의 라면 앞에 앉았습니다. 포크를 건넸죠.
먹어. 민서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면을 말아 올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아이는 후후 불며 한 입 먹었죠. 도윤도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어요. 라면을 후루룩 먹는 소리, 포크가 용기에 닿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민서가 먼저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깨끗이 비웠어요. 아이는 용기를 내려놓고 도윤을 봤습니다. 여기 조용해서 좋아요. 민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도윤은 포크를 든 채 민서를 봤습니다. 그래.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와 대화하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혼자 살아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래됐어요? 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윤도 민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과거를 캐묻지 않는 게 예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라면 용기를 치웠습니다. 싱크대에 물을 틀었어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서는 테이블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 도윤이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저씨는요? 난 괜찮아. 도윤은 옷장에서 얇은 담요를 꺼냈습니다. 바닥에 깔 생각이었죠. 민서는 침대로 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이의 몸이 이불 속에서 작은 봉구실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다시 방을 채웠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쳤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누웠어요. 딱딱한 마룻바닥이 등을 눌렀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보호소에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 그래야 한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침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였어요. 도윤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서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가지 마.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도윤은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아이를 안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깨워야 할까요? 도윤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를 안을 수는 없었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서툰 손길이었습니다. 리듬도 없이 힘 조절도 안 되는 손길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민서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신음소리도 멈췄어요. 아이의 호흡이 다시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그렇게 민서의 등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요. 낯선 아이를 집에 데려와 재우고 악몽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등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요. 도윤은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다시 바닥으로 돌아가 누웠어요. 이번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보호소로 보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어둠 속에 누워 있었죠. 텅 빈 방에 처음으로 다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숨소리가 이상하게도 도윤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어요. 목이 뻐근했습니다. 바닥에서 잔 탓이었죠.
몸을 일으켜 시계를 봤어요. 오전 7시 40분. 침대에서는 민서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였어요. 도윤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죠.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도윤은 옷장에서 택시 기사복을 꺼냈어요.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더요. 욕실에서 나오자 민서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도윤을 바라봤어요. 일하러 가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 덜 깬 듯 낮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도 늦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멈칫했어요. 오늘도, 마치 어제도 그제도 계속 늦었던 것처럼 묻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몇 시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도윤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택시 일은 정해진 게 없었어요. 손님이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기다렸습니다. 때론 새벽까지, 때론 밤늦게까지. 혼자 있을 수 있겠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아이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혼자 있는 게 익숙한 것처럼요. 도윤은 그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 라면 있으니까. 배고프면 먹고. 도윤은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9살 아이에게 라면이나 먹으라고 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심하고 나오면 보호소 연락할게.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었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었어요. 도윤은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깼습니다. 도윤은 핸들을 잡고 출발했어요. 하지만 백미러로 자신의 건물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오전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대를 놓쳤거든요. 도윤은 대형마트 앞에서 대기했어요. 다른 택시들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옆 차의 기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창문을 내렸어요. 이형 씨, 어제 야간 돌았어? 중년의 기사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힘들겠네. 나도 요새 주간만 하는데 수입이 영 시원찮아. 형 씨는 어때? 기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만 했어요. 비슷해. 형 씨는 말이 참 없어. 몇 년을 같이 대기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니까. 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짓지 않았어요. 그저 앞을 바라봤습니다. 전에 뭐 했어? 택시 하기 전에 말이야. 기사의 질문에 도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하얘졌어요. 그냥 회사 다녔어. 도윤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기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진 걸 눈치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 손님 오네. 나 먼저 갈게. 기사는 손을 흔들며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어요. 창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전에 뭘 했냐고. 도윤은 그 질문이 싫었습니다. 과거를 설명해야 하니까요.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왜 여기까지 떨어졌는지, 그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설명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죠. 그저 묻어두는 게 나았습니다. 손님이 탔습니다. 강남역까지 가달라고 했어요. 도윤은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손님이 전화 통화를 시작했어요. 응,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오늘 계약 성사시켜야 하는데. 부장님이 엄청 기대하시더라고. 손님의 목소리가 신났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이번에 승진하면 진짜 끝내주는 거지. 드디어 임원 코스 올라가는 거야. 도윤은 무표정하게 운전만 했습니다. 손님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귀는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승진, 임원, 성공. 한때 자신도 그런 단어들 속에 있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손님은 돈을 내고 급하게 내렸어요. 도윤은 다시 혼자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어요. 식당으로 들어가 혼자 밥을 주문했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여럿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어요.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어요. 국물을 떠먹으면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죠. 있을 리도 없었어요. 나는 설명할 사람이 아니다.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에 뭘 했는지, 왜 여기 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만 있으면 됐습니다. 핸들을 잡고 손님을 태우고 돈을 받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집에 아이가 있었어요. 혼자 남겨진 아이가요. 도윤은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전화를 해야 할까요? 아니, 번호도 없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오후 손님들을 태우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민서가 혼자 밥을 먹었을까? 라면을 끓일 줄 알까? 혹시 다칠 일은 없을까?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자신도 왜 그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원룸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서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도윤을 보고 고개를 들었어요. 왔어요? 민서의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밥은? 라면 먹었어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싱크대를 봤어요. 라면 용기가 깨끗이 씻겨 있었습니다. 아이 혼자 다 한 거였죠. 도윤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일도 늦어?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봤어요. 민서의 눈에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아마. 도윤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졌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보호소에 연락하지 않았어요. 내일 하자, 모레 하자. 그렇게 미루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민서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이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도윤이 일에서 돌아오면 왔어요? 라고 인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도윤은 오후 6시쯤 집에 들어왔습니다. 요새는 일부러 일찍 들어가려고 했어요. 민서를 너무 오래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문을 열자 민서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신발을 벗으며 봤습니다. 민서 앞에 종이와 연필이 놓여 있었죠. 뭐해? 도윤이 물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림 그려요. 아이는 다시 종이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도윤은 옷을 벗어걸며 가까이 다가갔어요. 민서의 어깨 너머로 종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종이 위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어요. 숫자들 사이로 선이 그어져 있었고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래프처럼요. 도윤의 시선이 종이에 고정되었습니다. 3, 7, 12, 19, 28 숫자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 사이를 연결하는 곡선.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숫자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민서가 고개를 돌려 도윤을 봤습니다. 이상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숫자의 배열, 증가 패턴, 곡선의 기울기. 도윤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멈췄던 톱니바퀴가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변형.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민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뭐예요? 도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방금 뭐라고 했는지 깨달았어요. 서둘러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도윤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계속 그를 봤어요. 아저씨 이런 거 알아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민서에게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뭔가가 깨진 거였어요. 오래 봉인해뒀던 기억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어요. 민서는 여전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종이를 들어 올렸어요. 이거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종이를 봤습니다. 다시 봤어요. 숫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눈앞에 다른 이미지가 겹쳐졌어요. 환하게 불이 켜진 사무실, 여러 개의 모니터,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화면. 이렇게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민서의 연필을 가져갔어요. 종이 위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39, 52, 67.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숫자를 읽고 패턴을 찾고 다음을 예측하는 일. 그건 도윤의 본능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선을 그었어요. 곡선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변곡점이 와 도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어요. 무표정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죠. 민서는 도윤을 빤히 봤습니다. 아이는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아저씨 진짜 잘하네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연필을 떨어뜨렸습니다. 미안, 나 지금.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다시 봤어요. 자신이 적은 숫자들, 그은 선들. 완벽한 분석이었습니다. 마치 어제 했던 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익숙했어요. 너무나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중할 때의 표정, 숫자 앞에서 살아있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도윤은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과거가 밀려왔어요. 억누르고 묻어두고 지우려 했던 모든 것들이요.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쳤습니다. 모니터 6개가 늘어선 책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 실시간으로 변하는 차트, 동료들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 도윤 씨, 이번 분석 결과 놀라운데요. 역시 우리 에이스야.
그리고 그 모든 게 무너지던 순간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밖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도윤은 욕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민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응, 괜찮아. 도윤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다시 무표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요. 아저씨 전에 이런 일 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봤어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해야 할까요? 옛날에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민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호기심과 궁금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는 숫자를 보지 않으려 했는데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민서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봉인이 깨진 거였어요. 숫자들이 다시 도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알았어요.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이건 자신의 일부라는 걸요. 민서는 다시 테이블에 앉아 종이를 봤습니다. 도윤이 적은 숫자들을 따라가며 읽었어요. 아이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신기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혹시 자신처럼 숫자를 보는 걸까 하고요. 밤이었습니다. 민서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앉아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서의 종이 위 숫자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분석, 그리고 살아난 과거의 감각. 도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먼지 쌓인 가방들 사이로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죠. 노트북이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3년 넘게 열어보지 않았던 물건이었어요. 표면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옷소매로 닦아냈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어요.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과연 켜질까요? 몇 초의 침묵 후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부팅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로고가 돌아가고 로그인 창이 떴어요. 화면 상단에 사용자 이름이 표시되었습니다. 이도윤 마이너스 데이터 분석팀. 도윤은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름.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름 같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엔터를 눌렀죠.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폴더들이 가득했습니다. 2021 분기별 리포트, 투자 모델 버삼.2 프레젠테이션 자료. 도윤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개인 파일이라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사원증 사진, 시상식 사진, 신문 스크랩. 도윤은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사원증이 화면에 떴습니다. 젊은 도윤의 얼굴이 보였어요.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원증 하단에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한빛투자금융 데이터 분석팀 이도윤. 도윤은 화면 속 자신을 봤습니다. 겨우 3년 전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 눈빛, 저 표정. 모든 게 지금의 자신과 달랐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발표 자료였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 증시 변동성 예측 모델 AI 기반 분석. 도윤이 직접 만든 모델이었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복잡한 수식들, 그래프들, 분석 결과들. 도윤의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페이지가 자신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발표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대형 스크린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장면도 보였죠. 도윤은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언론 보도라는 이름이었어요. 신문 기사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를 클릭했어요. 헤드라인이 크게 보였습니다. 금융 분석계에 떠오르는 별 이도윤 팀장의 혁신적 예측 모델. 기사는 도윤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 차세대 금융 전문가, 한빛투자금융의 핵심 인재. 도윤은 기사를 읽지 않았어요. 헤드라인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다른 기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뷰 기사였어요. 도윤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분석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도윤이 했던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게 정말 자신이 한 말일까요? 손을 떨며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2022년 3월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폴더를 열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거였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헤드라인은 달랐어요. 한빛투자금융 내부거래 조작 의혹. 핵심 인물 이도윤 팀장 검찰 조사. 도윤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음 기사를 열었어요. 이도윤 팀장 모델 조작으로 회사 손실 초래. 실명 보도. 또 다른 기사. 떠오르던 별의 추락. 금융계 충격. 기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졌던 보도들이었어요. 도윤의 얼굴 사진과 함께요. 이름과 함께요. 도윤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검찰청 복도를 걷던 순간 플래시 세례, 마이크를 들이대는 기자들, 소리치는 질문들. 이 팀장님 정말 모델을 조작하셨습니까? 최상무와 공모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투자자들에게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였습니다. 도윤은 폴더를 더 뒤졌습니다. 내부 문서라는 파일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이메일 캡처 화면들이 있었습니다. 최상무에게서 온 메일들이었어요. 도윤 씨, 이번 분기 실적을 위해 모델 파라미터를 조정해 주세요. 우리 투자사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조금만 더 낙관적인 수치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도윤은 거절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최상무의 압박은 점점 강해졌어요. 이게 팀을 위한 일입니다. 당신만 생각하지 마세요. 거절하면 팀 전체가 위험합니다. 알죠? 결국 도윤은 굴복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파라미터를 조금만 조정했습니다. 모델의 예측을 낙관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투자는 실패했어요.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모든 책임은 도윤에게 돌아왔어요. 최상무는 모든 걸 도윤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이 팀장의 보고를 믿었을 뿐입니다. 그가 조작한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거는 모두 도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수정한 파일, 보낸 보고서, 모든 기록이 도윤의 손에서 나왔으니까요. 최상무는 깨끗했습니다. 완벽하게요. 도윤은 노트북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종 판결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도윤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판결문을 읽었어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투자 모델 조작, 투자자 기만, 모든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어둠이 다시 방을 채웠어요. 그래서 다시는 숫자를 보지 않으려 했는데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업, 명예, 사람들, 미래.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최상무는 지금도 한빛투자금융의 임원으로 있을 거였습니다. 도윤의 모델을 가져가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서요. 도윤은 노트북을 다시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묻어버리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봉인이 깨졌으니까요. 침대에서 민서가 뒤척였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봤어요. 저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저 아이의 숫자들이 도윤을 다시 과거로 끌어들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숨겨왔던 것들이 드러나는 게 두렵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물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민서와 함께 숫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아이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죠. 민서는 놀라운 직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패턴을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도윤이 복잡한 수식을 설명하면 아이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민서가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계산을 했어요. 아이의 직관이 정확했습니다. 매번요. 도윤은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숫자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택시 일을 마치고 오면 민서와 함께 종이를 펼쳤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숫자를 그렸고 패턴을 찾았고 가능성을 계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이도윤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블루오션 자산운용의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실까요? 도윤은 멈칫했습니다. 블루오션 자산운용. 소규모 운용사였지만 업계에서는 제법 알려진 곳이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이도윤 씨의 과거 작업을 알고 있습니다. 한빛투자금융에서 하셨던 일들이요. 저희가 새로운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도윤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 그것도 업계 사람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윤 씨만큼 데이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일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도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누군가 그렇게 말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한 번만 만나주시겠습니까? 제안을 들어보시기만 하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도윤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한테 일 제안 온 거예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호기심만이 아닌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모르겠어.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도윤은 택시를 운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미터기의 숫자를 보며 밤 거리를 달리며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도윤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소처럼 함께 숫자를 보고 밥을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걸었어요. 김재민 대리님, 저 이도윤입니다. 아, 네. 결정하셨습니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민서를 봤습니다. 아이는 작게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처음으로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정장을 꺼냈어요. 3년 만에 입어보는 옷이었습니다. 조금 헐렁했어요. 살이 빠진 탓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정장 입은 자신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있었죠. 아저씨, 멋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봤어요. 민서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겠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제 익숙한 질문이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을 믿는다는 확신이었어요.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금방 올게. 도윤은 문을 나섰습니다. 택시가 아닌 지하철을 탔어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죠. 블루오션 자산운용은 중형 빌딩 15층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어요. 모니터들, 책상들, 사람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김재민 대리가 도윤을 맞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이도윤 씨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직원도 10명 남짓이었죠. 저희는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은 큽니다. 김재민이 설명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씨의 과거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들로요. 놀라웠습니다. 그 정확도, 그 논리. 저희가 필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도윤은 자료를 봤습니다. 복잡한 그래프들, 데이터들. 손이 근질거렸어요. 단순한 테스트입니다. 이 씨가 저희 모델을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보수도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자신감 없는 목소리였어요. 김재민은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씨만 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들이 말을 걸어왔어요. 오래된 친구처럼요. 해보겠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윤은 가방 안에 자료를 넣고 있었어요. 미터기를 보는 대신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원룸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시작해보기로 했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도윤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종이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냥 숫자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한빛투자금융 임원실. 넓은 창문으로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최상무는 가죽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나이답지 않게 단정한 외모였습니다. 회색 정장이 잘 어울렸죠.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무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들어와. 최상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간단한 리포트가 떠 있었습니다. 업계 동향 보고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최상무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눈이 한 줄에서 멈췄어요. 블루오션 자산운용, 신규 프로젝트 착수, 외부 전문가 영입 추진 중. 짧은 기사였습니다. 별것 아닌 내용이었죠. 하지만 최상무의 눈빛이 변했어요. 블루오션이 누굴 영입한다는 거야?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문만 도는 상태입니다. 최상무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규칙적인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알아봐. 누군지. 네, 상무님. 비서가 나갔습니다. 최상무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다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상무님 확인했습니다. 누군데? 이도윤입니다. 최상무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펜이 삐걱거렸습니다. 뭐? 블루오션이 영입한 사람이 이도윤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최상무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도윤. 3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묻어뒀다고 생각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새끼가 다시 나타났어? 최상무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이도윤이 최근 아이와 함께 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자아이입니다. 최상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 여자아이라고요. 몇 살이야? 9살 정도로 보입니다. 최상무는 숨이 막혔습니다. 9살. 여자아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름은? 그건 아직 확인 중입니다. 최상무는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 그 아이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어요. 그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완벽하게요. 계속 추적해.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아내. 네, 상무님. 비서가 나갔습니다. 최상무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사고 보고서, 삭제 요청서, 그리고 사진 한 장.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5살쯤 돼 보였어요. 최상무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민서. 사진 뒤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최상무는 눈을 감았어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년 전. 아니, 정확히는 4년 전이었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 한빛투자금융의 창업주 박진우 회장. 업계의 전설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상무의 은인이기도 했죠.
하지만 박 회장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고되었죠. 최상무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박 회장의 차가 다리에서 추락했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어요. 차 안에는 박 회장만 있지 않았습니다. 딸도 함께였어요. 5살 난 민서였습니다. 박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었죠. 사고 후 민서는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적으로요. 하지만 중상이었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최상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지우기로요. 박 회장이 죽으면 회사는 누구에게 갈까요? 유일한 상속자는 민서였습니다. 하지만 5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후견인이 필요했죠. 그 후견인은 최상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방법이 있었어요. 아이가 없다면요. 상속자가 없다면 회사는 이사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상무는 이사회의 실세였어요. 최상무는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 안에는 박 회장만 있었다고요. 민서의 기록을 지웠어요. 출생신고, 보험 기록, 모든 것을요. 아이는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어요. 신원도 불분명한 고아로요. 누구도 박진우 회장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최상무는 회사를 차지했습니다. 임원으로 올라섰죠.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도윤이 9살 아이와 함께 산다고요. 최상무는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아이 사진 구해. 어떻게든. 네, 상무님. 전화를 끊고 최상무는 다시 파일을 봤습니다. 민서의 사진. 5살 때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9살이겠죠. 얼굴이 많이 바뀌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민서라면요. 최상무는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갔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도윤은 위험했습니다. 그 자체로요. 도윤은 똑똑했어요. 3년 전에 이용했지만 완전히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쫓은 거였죠. 그런 도윤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것도 아이와 함께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최상무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커져갔어요.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안 돼. 최상무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 아이는 죽었어. 기록에서 지워졌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최상무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도시는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들이 이제는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이도윤, 그리고 아이. 2개의 이름이 최상무를 짓눌렀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최상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확인해야 해. 그 아이가 누군지. 그리고 만약 민서라면, 만약 박진우 회장의 딸이라면, 최상무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조심해야 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도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꺾어야 했습니다. 완전히요. 최상무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차갑고 냉정하게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서 민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 최상무의 사무실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고진우 회장의 숨겨진 딸, 유일한 상속자, 제거해야 할 장애물.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민서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창밖을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체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서야.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저씨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줘. 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내 아빠는 큰 회사를 만든 분이셨어.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회사의 모든 게 사실은 내 거야. 민서는 천천히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놀랍게도 차분했어요. 그래서 저를 없애려는 거죠?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9살 아이가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다니.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는지가 한순간에 느껴졌어요. 절대 그렇게 안 돼. 아저씨가 막을 거야. 도윤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3년 전 자신의 금융 모델을 최상무에게 빼앗긴 후 도윤을 유일하게 믿어줬던 사람. 변호사 박진수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차는 빗속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도윤은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가 없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최상무의 사람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어요. 아저씨,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워요? 도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해져야 할까요? 아니면 강한 척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서는 거짓을 금방 알아챌 아이였어요. 응, 무서워. 많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근데 아저씨가 있어서 조금 덜 무서워요.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주는 신뢰가 오히려 그에게 용기를 줬어요. 도윤은 더욱 단단하게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낡은 건물 3층, 유일하게 불이 켜진 방. 도윤은 민서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계단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 복도 끝의 그림자, 모든 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수 형? 도윤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안에서 급히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수 변호사는 도윤의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는 두 사람을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무슨 일이야? 전화로 한 얘기가 사실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쏟아냈어요. 최상무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던 것, 그곳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민서가 고진우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진수는 책상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고진우 회장. 그 사람 죽음이 의심스럽다는 소문이 있었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당시 회사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심했거든. 그리고 최상무가 그 빈자리를 너무 깔끔하게 차지했지. 도윤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럼 혹시 증거는 없어.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해. 진수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너무나 성숙한 표정으로. 이 아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해. 지금 당장 임시 보호자 지정 신청을 할 거야. 도윤이 내가 법적 보호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동시에 친자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빨라야 일주일. 하지만 신청하는 즉시 법원에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어. 그럼 최소한 최상무가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어.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문제는 증거야. 민서가 고 회장의 딸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고
최상무가 부당하게 회사를 차지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해. 그리고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그 금융 모델, 최상무가 훔쳐간 거 있잖아. 그것도 되찾아야 해. 그게 있으면 최상무의 횡령과 배임을 입증할 수 있어. 도윤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 억울함, 배신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부자가 필요해. 최상무 밑에서 일하지만 그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있긴 한데. 진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나눴어요. 도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내일 밤 10시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최상무 회사의 재무팀장이야. 그 사람이 내부 자료를 빼낼 수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반격할 기회가 온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최상무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한 번 도윤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아, 진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최상무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 안전도, 이 아이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어. 도윤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이제 완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해야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수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 안전해. 도윤은 잠든 민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꿈속에서도 미세하게 움찔거렸어요. 도윤은 아이를 소파에 눕히고 자신의 재킷을 덮어줬습니다.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싸움.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미래를, 삶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도윤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서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최상무로부터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다음 날 밤 도윤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5분 전이었어요. 심장이 격하게 뛰었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진수의 사무실에 남겨두고 왔어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의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다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윤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팀장님이신가요?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이도윤 씨, 앉으세요. 도윤이 자리에 앉자 강 팀장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아래로 밀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최상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 그리고 당신이 만든 모델을 도용한 증거들. 여기 USB에는 더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강 팀장의 표정이 너무나 불안해 보였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최상무한테 뭔가 있으신 건가요? 강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 회장님이 돌아가신 교통사고. 그날 저도 현장 근처에 있었어요. 무혐의 처분됐지만
저는 알아요.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 직전 차량 정비 기록이 조작됐어요. 브레이크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최상무가 그걸 묵살했죠. 그리고 사고 후 더 충격적인 건 그날 차에 민서라는 아이도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과 함께 있던 아이였어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며칠 후 갑자기 사라졌죠. 최상무가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아이를 빼돌렸어요. 교통사고 기록에서 아이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으로 보냈죠. 도윤의 주먹이 세게 쥐어졌습니다. 민서가,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봤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혼자 병원에서 깨어나 낯선 곳으로 보내졌다는 것이 증거가 있나요? 병원의 원본 기록이요. 최상무가 미처 삭제하지 못한 백업 파일이에요. USB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입구로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의 시선이 도윤과 강 팀장을 향했어요. 강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젠장, 들킨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도윤은 재빨리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강 팀장님, 최상무 이사님께서 찾으십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강 팀장은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어요. 저는 도윤 씨도 함께 가시죠. 이사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강 팀장이 위험해질 것이고 무엇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최상무를 상대할 또 다른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죠. 도윤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강 팀장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곳에 위치한 고급 빌딩 앞에 멈췄어요. 최상무의 개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올라가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야경이 화려했어요. 그리고 그 창가에 최상무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 도윤. 최상무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민서라는 아이까지 찾아내다니. 도윤은 최상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상속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3년 전 교통사고 때 함께 있었던 아이. 최상무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지.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 사고는 이미 무혐의 처분됐어. 단순 교통사고로.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차량 정비 기록을 조작한 증거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민서를 빼돌린 기록도요. 사고 당시 민서도 차에 타고 있었다는 증거까지. 최상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걸 누가 믿겠나? 3년 전 일이야. 게다가 공식 기록엔 회장 혼자 차에 타고 있었다고 나와 있어. 하지만 병원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죠. 당신이 아무리 조작해도 원본 백업은 남아 있었어요. 최상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도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그 서류들을 내게 넘기고 민서라는 아이를 포기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줄게. 돈, 복지, 명예회복, 뭐든. 도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싫습니다.
전 당신한테서 모든 걸 되찾을 거예요. 제 모델도, 제 명예도, 그리고 민서의 권리도. 최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었거든. 아빠 얼굴도 사고 장면도 아무것도.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서가 그래서 그렇게 조용했던 거였어요.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 채 혼자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더 잔인하게 들리는군요. 아버지를 잃은 아이에게서 기억마저 빼앗다니. 후회할 거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수 변호사가 2명의 경찰관과 함께 들어왔어요. 도윤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수 형? 진수는 최상무를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최상무 씨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상무는 비웃었습니다. 살인 교사? 단순 교통사고가 무슨 살인이야. 이미 무혐의 처분됐어. 차량 정비 기록 조작, 브레이크 결함을 알고도 묵살한 정황, 그리고 사고 후 피해자의 딸을 불법으로 병원에서 빼돌려 신원을 조작한 증거. 이 모든 게 계획적 범행을 입증합니다. 진수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병원의 원본 기록이 떠 있었어요. 민서의 이름과 고진우 회장의 딸이라는 기록, 그리고 최상무가 아이를 데려간 날짜까지. 강 팀장님이 몰래 백업해둔 거예요. 당신이 병원 시스템을 해킹해서 기록을 삭제했지만 자동 백업 서버의 데이터까지는 못 지웠죠. 최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어요. 이건 조작이야.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그리고 민서양의 증언도 받을 겁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 기억을 못하는 것과 증인이 될 수 없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병원 기록과 DNA 검사만으로도 충분해요. 최상무는 끌려나가면서도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지자 도윤은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형, 어떻게? 강 팀장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연락했어. 병원 백업 파일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너를 미끼로 쓴 거야. 미안해. 도윤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서는 괜찮아요? 응, 지금 사무실에서 자고 있어. 걱정 마.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3년간의 악몽이, 민서를 위협하던 그림자가 사라진 거예요. 며칠 후 법원은 민서의 친자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병원 기록과 DNA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했어요. 민서는 합법적인 상속자로 인정받았고 도윤은 정식 보호자로 지정됐습니다. 도윤은 민서를 데리고 새로 구한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민서는 자신의 방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제 집이에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민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이제 너는 안전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물었어요. 제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좋은 분이셨어. 너를 많이 사랑하셨고, 언젠가 내 기억이 돌아오면 그때 아빠가 얼마나 너를 아꼈는지 알게 될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품에 안겼어요. 도윤은 그 작은 몸을 꼭 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아침이 온 거예요. 도윤과 민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도윤과 민서는 이제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윤은 되찾은 금융 모델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민서는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때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도윤이 곁에 있으면 민서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세상에는 아직 들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갈까요? 여러분이 겪은 따뜻한 사연 혹은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로 각색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생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